평양 외무성에 초비상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김정은이 발탁한 핵심 외교 간부가 가족과 함께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보위부는 절대 기밀이 담긴 USB를 회수하기 위해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무장 요원들의 감시망을 뚫고 그가 선택한 탈출 경로는 어디였을까요? 사선을 넘은 그가 한국병원 수술대에서 통곡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관 가족의 긴박했던 탈출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화장실 창문을 넘는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고. 연회장 안에서는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등지고 저는 아내와 딸의 손을 잡고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총살이든 수용소든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저희 가족의 미래도 멈추는 거니까요. 어떻게 제가 그 자리에 있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진우입니다. 올해로 52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양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곧잘 했고 운 좋게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그 대학을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한 곳입니다. 그 졸업장 하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앞길이 환하게 열립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 외무성에 들어갔고 28살에 처음 해외 공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20년을 그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직책은 유럽 주재대사관 참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탁한 인물이었습니다. 인사명단에 위원장이 직접 낙점을 했다는 말을 상관에게 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고 길을 걷다 보면 이웃들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든 외교관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모두가 우러러보는 직업이었습니다. 가족도 함께였습니다. 아내 은서와 17살 딸 수아, 셋이서 유럽 공관 숙소에 함께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부러워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외교관이라면 돈을 잘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형편이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나라가 허락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평양에 돌아와 있는 시기면 외교관 전용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밤이면 여지없이 끊겼습니다. 돈이 있어도 전기를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시장 자체가 없으니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탁한 외교관이 깜깜한 계단을 손으로 더듬어 20층을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겨울엔 보일러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이웃문을 두드리며 연탄가스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은서가 기관지염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했지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내겠다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나라 전체에 약이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양복 안에 돈봉투를 숨기고 장마당 뒷골목을 헤매며 중국산 약을 겨우 구했습니다. 약을 건네줄 때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직위가 있어도 위원장의 눈에 들었어도 이 나라에선 가족 하나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깊이 스며든 게 아주 작고 조용한 균열이었습니다. 아직 체제를 등질 생각 같은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집니다. 저는 그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유럽 주재공관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해 봄, 평양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제 형, 한진철. 당시 55살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는데 평생을 평양에서 살며 국가를 위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형님이었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일이라면 군말 없이 했고 아랫사람한테도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갑자기 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공관 사무실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맹장염이면 수술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맹장 수술이면 이틀이면 멀쩡히 퇴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형님이 수술받고 금방 일어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돌아온 답변은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수술에 필요한 마취제가 없습니다. 장마당에서 직접 구해 오십시오. 저는 그 말을 처음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취제가 없다고요? 병원에? 사람을 수술하는 병원에 마취제가 없다고요? 전화기를 붙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시골 보건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양입니다. 공화국의 수도 평양의 병원 이야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탁해서 모두가 우러러본다는 외교관의 형님이 맹장염 수술을 앞두고 마취제를 장마당에서 사오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IMF 때도 병원에는 마취제가 있었잖아요. 이게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마취제를 구해 평양으로 보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공관을 통해 물자를 보내려면 절차가 있고 감시가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형님한테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맹장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형님은 마취제 없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취제 없이 수술대에 올랐다는 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술이라는 게 주사 한 방 맞으면 눈이 스르르 감기고 깨어나면 다 끝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님한테는 그 당연한 게 없었습니다. 의식이 또렷한 채로 묶여서 수술칼을 배에 대는 걸 눈으로 보면서 살이 찢기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그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을지 저는 생각하다가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춰야 했습니다. 계속 생각하면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공관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울려고 해도 목이 막혀 울 수가 없었습니다. 공관 생활을 하다 보면 사생활이 없습니다. 벽이 얇고 보이부 요원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가슴을 손으로 짓누르며 울음을 억눌렀습니다. 아내 은서가 등 뒤에서 제 어깨를 잡고 같이 떨었습니다. 살면서 이가 아파서 치료받아 본 적, 어디 수술을 받아본 적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 통증의 몇 배, 몇십 배가 되는 일을 형님은 의식이 또렷한 채로 당하신 겁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그리고 결국 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인민의 어버이라고 수령님이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신다고 저는 평생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외교관으로 해외에 나가서도 그 말을 남들한테 했습니다. 진심으로 믿으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버이라는 분들이 김정은이 직접 눈여겨본 외교관의 형님이 쓰러졌을 때 마취제 하나 못 대줬습니다. 아니, 안 대준 겁니다. 그 사람의 목숨은 그 정도 가치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형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저를 업고 다니던 형님, 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저보다 더 기뻐하던 형님. 저보다 훨씬 착하고 저보다 훨씬 성실하고 저보다 훨씬 더 이 나라를 사랑하던 형님이 그렇게 갔습니다. 마취제 한 병 없어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외교관으로 20년을 살면서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 훈련이 그날 밤만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공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를 꽉 물었습니다. 눈물이 귓바퀴를 적시고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생각이 아주 조용히 하지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각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저는 체제의 심장부에서 20년을 산 사람입니다. 보위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군가 의심을 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늘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대사관 보위부 요원 박용길. 나이는 저보다 10살쯤 아래였지만 그 사람의 눈빛만큼은 날카롭기가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 몇 시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탁했다는 외교관도 그 감시망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촘촘하게 감시받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일수록 의심도 많이 받는 게 북한이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예전의 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님의 비명이,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비명이 귓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보였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손발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지르는 형님이. 그 장면은 이후로도 수십 번, 수백 번 제 꿈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체제를 뼛속까지 증오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형님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라가 인민을 위한다는 말. 형님의 차가운 죽음 앞에서 그 말은 한 줌의 재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되돌아올 수 없는 방향으로. 형님이 돌아가신 뒤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양복을 차려입고 여전히 악수를 나누고 여전히 공화국을 대표하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형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취제도 없이 수술대에 올랐던 형님을. 그 순간마다 목구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흔들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관 숙소로 일찍 돌아온 날이었는데 딸 수아의 방에서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멈칫했습니다. 그 음악이 낯설었습니다. 북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는 노트북 화면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면을 덮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화면 속 장면을 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 알록달록한 간판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평양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겁에 질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동경이었습니다. 저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말로 꺼내지 못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줄게. 대신 다음엔 조심해라.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아도 느꼈을 겁니다. 저는 방문을 닫고 복도에 혼자 섰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딸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의 눈에 담긴 그 간절한 동경이 제 심장 한가운데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평양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낌새는 있었습니다. 공관 보위부 요원 박용길이 부쩍 저를 자주 따라붙었습니다. 회의 중에도 제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고 퇴근 후에도 제가 어디를 가는지 눈으로 따라왔습니다. 형님 부고 소식 이후 제가 며칠 동안 말수가 줄었던 게 눈에 띄었던 모양입니다. 북한에서 말수가 줄면 의심받습니다. 뭔가 생각이 많다는 뜻이 되니까요. 저는 의식적으로 예전처럼 웃고 예전처럼 동료들과 어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을 잃은 슬픔 위에 박용길의 시선이라는 압박까지 더해졌으니까요. 유럽 부임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본국 소환 일정이 잡혔다는 공문이 공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읽으면서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 생활이 시작됩니다. 전기가 끊기는 아파트, 새벽마다 생사 확인을 하는 계단, 장마당에서 약을 구해야 하는 나날들. 그리고 수아는, 그 아이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조만간 평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아내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국구름만 바라봤습니다. 수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우리 꼭 돌아가야 해?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의 목소리가 그렇게 떨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그 순간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가 20년간 몸에 담아온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평양 권력층의 민낯, 공화국이 바깥 세상에 숨기는 것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정보들. 그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작은 USB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만 한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USB는 제 짐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방식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몰랐고 수아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 혼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USB를 처음 만든 건 충성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언제 숙청될지 모릅니다. 김정은의 눈에 들었다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배신자로 몰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 그런 일을 몇 번 봤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밥을 먹던 동료가 오늘 아침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을. 그 USB는 제가 만든 일종의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USB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으로만 바라보던 그 물건이 처음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탈출의 열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한국 쪽에서 이 정보의 가치를 알아본다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곧 극심한 공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탈북. 그 단어 자체가 저를 벌벌 떨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하면 끝입니다. 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수아도 평양에 남은 친척들도 모두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북한에서 연좌제란 3대가 수용소로 가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꽉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지독하게 두려웠습니다. 탈북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총에 맞는 사람, 잡혀서 끌려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사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화국 외교관입니다. 정권의 심장부 비밀을 품고 달아나는 사람. 잡힌다면 총살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으로. 그런데도 눈을 감으면 자꾸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던 그 눈빛. 저 세상에서 살고 싶다던 말로는 꺼내지 못했던 그 간절함. 그리고 식탁 앞에서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던 목소리. 아빠, 우리 꼭 돌아가야 해? 그 떨리는 목소리가 제 마지막 망설임을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을 저 세상에 가두는 건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밤새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죽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고. 그것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새벽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올 때쯤 저는 비로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다기보다 기절하듯 쓰러진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잠 속에서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아직 방법도 몰랐고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방향만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가족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살아서 셋이서 함께 저 바깥의 세상으로. 결심을 굳혔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탈북이라는 게 영화에서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국경으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외교관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공화국 전체가 발칵 뒤집힙니다. 보위부가 즉각 움직이고 제가 아는 모든 정보가 적의 손에 넘어갔다고 판단해서 비상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탈출은 단 한 번,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잘못 움직이면 그날로 끝입니다. 저뿐 아니라 아내도 수아도 평양에 남아있는 친척들까지 연좌제로 끌려갑니다. 한 발짝이라도 잘못 내디디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저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외교관 생활을 20년 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어떤 말이 진심이고 어떤 말이 가면인지. 저는 그 감각을 총동원해서 주재국에서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접촉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박용길의 눈이 늘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운 자리,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만한 순간을 골라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재국 외교부가 주관하는 국제 리셉션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국 대사관 직원들과 현지 고위 관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행사에서 처음으로 한국 측 외교관과 아주 짧은 눈길을 나눴습니다. 말을 건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이후로 몇 차례 더 같은 행사에서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외교관끼리 주고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어도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명함을 건네는 방식, 악수하는 손의 느낌, 특정 자리에 두고 가는 물건 하나.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답이 왔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신호를 받고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탈출의 디데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저는 밤마다 공관 일정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박용길의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 가족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 언제인지를 따졌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게 바로 그 행사였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주최하는 국경일 기념 공식 만찬. 각국 외교관과 주재국 고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였습니다. 대사관 전체가 그 행사 준비에 매달리는 날이었습니다. 보위부도 행사장 경호에 신경을 쓰느라 개개인의 동선을 촘촘하게 따라붙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잠을 줄여가면서 머릿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경우엔 어떻게 하고 저 상황엔 어떻게 대처하고 변수를 최대한 줄이려 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간에 박용길이 나타난다면, 만약 행사가 일찍 끝난다면, 만약 수아가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 만약들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다시 처음부터 머릿속으로 돌려봤습니다. 만찬이 시작되기 며칠 전, 저는 행사장을 미리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연회장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화장실 위치, 비상구 위치, 건물 외벽 구조. 그리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자 화장실 안쪽에 있는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낡아 있었고 창살이 느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그 창살을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손으로 밀면 열릴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국 측과의 신호를 통해 그날 그 시간 건물 뒤편에 차량 한 대가 대기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내와 수아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만찬 이틀 전 밤 아내 은서를 불렀습니다. 수아는 먼저 재웠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떠난다고. 모레 만찬 자리에서. 그게 마지막 기회라고. 아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잡히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아한테 저 세상을 보여줘야 해. 그게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아내는 오래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아에게 만찬에 입을 드레스를 가장 예쁜 걸로 골라두라고 했습니다. 아내한테는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손질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가족이 가장 화려하게 보여야 했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탈출하는 가족처럼 보이면 안 됐습니다.
만찬을 즐기러 가는 외교관 가족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수아는 영문도 모른 채 드레스 고르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웃고 있다는 게,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게, 그 두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저는 잠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만찬 당일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습니다. 박용길과도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습니다.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귀빈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공화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얼굴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되새겼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오늘 밤이 끝나면 이 세계와 영원히 작별이다. 두렵고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고요했습니다.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퇴근 전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 동안 함께한 서류들, 벽에 걸린 공화국 지도, 수령님 초상화. 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습니다. 묘하게 가슴이 찡한 게 있었습니다. 이 세계가 거짓이고 이 체제가 사람을 죽인다는 걸 알면서도 20년이라는 세월이 남긴 흔적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방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밤이.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입에 넣어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속이 뒤집힐 것 같았고 손끝이 계속 저렸습니다. 이걸 긴장이라고 불러야 할지 공포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오늘 이 자리가 제 생애 마지막 공식 행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삶의 첫날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들었고 어디선가 현악 연주가 흘러나왔습니다. 공화국의 국경일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고 악수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이 그날만큼 도움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속이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은서는 제 옆에서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슬쩍 손을 내밀어 그 손등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아는 드레스를 입고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찬이 무르익고 건배가 몇 차례 이어졌습니다. 박용길이 행사장 외곽을 돌며 경호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을 눈끝으로 쫓으면서 머릿속으로 초침을 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박용길이 행사장 입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수아의 팔을 잡고 조용히 화장실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그냥 잠깐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저는 그 뒤를 5분의 간격을 두고 따랐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긴 척하면서 화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수아가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창살은 제가 며칠 전 느슨하게 만들어둔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창살을 밀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소음이 그 소리를 덮어줬습니다. 수아야, 먼저 내려가. 수아는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수백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것도, 아빠를 믿는다는 것도, 이제 진짜구나 하는 것도.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아무 말 없이 창문을 넘었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그 순간 보여준 용기가 지금도 저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아내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였습니다. 창문을 넘는 그 몇 초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한 발을 창문 밖으로 내딛는 순간
20년의 삶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님의 얼굴도 지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찬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건물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헤드라이트를 끈 차량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발소리를 줄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차 문을 열고 셋이서 밀어넣듯 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차는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연회장 불빛이 창문 너머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제가 사라졌다는 걸 눈치채기 전에 최대한 멀리 가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의 한국 측 요원도, 저도, 아내도, 수아도. 다들 입을 꽉 다물고 앞만 바라봤습니다. 수아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치면 죽을 것처럼 꽉. 저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주제국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쳐갔습니다. 불 켜진 건물들, 늦은 밤에도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만큼은 전혀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과 저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갈라서고 있었습니다. 차는 공항이 아닌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국경지대 근처의 안전가옥이 목적지였습니다. 공항은 이미 차단됐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육로로 여러 번 차를 갈아타면서 이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첫 번째 차량 교체 지점까지 20분. 두 번째까지 다시 30분. 그 사이에 박용길이 움직인다면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따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개였습니다. 속도가 빠르게 붙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오고 있습니다. 운전석 요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차 안에 떨어지는 순간 수아가 제 팔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차가 급격하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꺾어들었고 다시 또 꺾었습니다. 뒤에 불빛이 한 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수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죽더라도 이 아이가 먼저 안전한 곳에 닿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소리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살려주십시오. 이 가족만은 살려주십시오. 북에 계신 부모님 산소 앞에서 절을 올리며 배운 게 기도가 아니라 충성심 표현이었지만 그날 밤 저는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간절함이 심장을 뚫고 나오는 것. 그게 기도였습니다. 거짓말처럼 두 번째 골목을 꺾고 나서 뒤에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30초 1분. 불빛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돌린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말에 아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아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껴안은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눈앞의 어둠 속 어딘가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 교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바꿔 탔습니다. 그리고 또 달렸습니다. 두 번째 교체 지점에서 또 차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갈아타고 나서야 국경지대 근처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아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나서야 찾아오는 그 떨림이었습니다. 안전가옥 안에는 한국 측 관계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 잔을 받아주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가 찰랑거렸습니다. 그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는데 그때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것이, 도망쳤다는 것이,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잘 오셨습니다. 관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눈물이 터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맞추제 없이 수술대에 올랐던 형님이.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간 형님이. 형님, 저는 왔습니다. 형님 목까지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아 생각도 났습니다. 한국 드라마 화면 앞에서 동경의 눈빛으로 저 세상을 바라보던 17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옆에 있었습니다. 살아서 함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지금쯤 저희를 찾아 혈안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만큼은, 그 안전가옥의 작은 방 안에서만큼은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셋 다 함께 살아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바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커튼을 닫아야 했고 불도 최대한 켜지 않아야 했습니다. 세 식구가 작은 방 하나에 모여 앉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는 표정이었고 잠을 자도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소리만 들려도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사흘이 얼마나 길었는지 제가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숨이 막힙니다. 작은 방에서 세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숨을 죽이고 앉아있는 그 시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북한에서 20년을 살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지금쯤 평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박용길이 어디까지 추적해오고 있을까? 평양에 남은 친척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친척들 생각은 할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탈북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 연좌제로 끌려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선택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게 지금도 가장 아픈 부분입니다. 제가 처음 그 사실을 제대로 직면한 건 안전가옥 첫날 밤이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평양에 있는 얼굴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사촌들, 처제 가족, 오랫동안 알고 지낸 동료들. 이 사람들이 제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수아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지금 포기하면 이 아이는 평생 그 세상에 갇혀 살아야 한다. 그 두 가지 죄책감 사이에서 저는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인접국 공항으로 가서 제3국을 경유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경로였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저는 수아와 아내 손을 각각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길 내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웃으며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눈물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저는 그 세상에 가려고 지금 목숨을 걸고 이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속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20년 외교관 생활 동안 익힌 그 얼굴, 아무것도 내색하지 않는 그 얼굴을 다시 꺼내 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발권줄에 서서 앞사람 등을 바라보는데 손이 다 떨렸습니다. 그냥 여행객처럼 보여야 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여권을 내밀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그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구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검색대를 막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지 공안 요원들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사람이 셋, 사복 차림이 둘.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 가족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이미 이쪽 공안에 연락을 취한 거라고. 여권을 보여주십시오. 요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요원은 여권을 받아들고 무전기에 대고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 쪽을 슬쩍 봤습니다.
수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수아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요원이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별실로 안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별실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북한 대사관 측에 넘겨지는 겁니다. 송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습니다. 송환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고통받는 수용소. 수아가 그 꼴을 당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요원 하나가 수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팔을 낯선 사람이 붙잡는 그 장면이 무언가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며 그 요원의 팔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공항복도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요원들이 저를 에워쌌고 아내가 비명을 질렀고 수아가 아빠를 외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뒤로 밀어 세우고 요원들 앞에 몸으로 섰습니다. 잡혀가도 나 혼자 잡혀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와 수아만이라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빠른 걸음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강민호 대사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우리와 공안 요원들 사이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한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책임집니다. 공안 요원들이 대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강 대사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사가 현지 공안과 공항복도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어떻게 되든 본국에서 뭐라고 하든 그런 계산은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냥 한 가족을 지키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랑이가 한참 계속됐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몰려왔고 주변 승객들이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저는 수아와 아내를 뒤에 세운 채 강 대사 옆에 섰습니다. 다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잡혀간다면 마지막으로 수아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환하게 웃는 얼굴을 자유로운 세상에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는 생각. 그 마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무릎이 꺾이지 않게, 고개가 숙여지지 않게. 결국 현지 공안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외교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이었습니다. 상부에 전화를 몇 차례 하더니 결국 그들은 우리를 놓아줬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체감상 1시간은 된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20분도 안 됐겠지만요. 그 20분이 제 평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강 대사가 뒤를 돌아 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 가족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수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꼭 쥐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눈을 크게 뜬 채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행기 탑승구를 향해서 강민호 대사가 우리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느냐고. 외교적 문제가 생기면 본인도 곤란해지지 않겠느냐고. 강 대사는 잠깐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건 외교보다 먼저입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 북한에서 2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나라가 인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수령이 인민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킨다는 말은, 그 말은 달랐습니다. 그 말 속에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탑승구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형님, 저 갑니다. 형님이 보지 못한 세상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아직 한국 땅을 밟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항 복도에서 저는 처음으로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
한국. 저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산, 빽빽한 건물들, 도로 위를 달리는 작은 차들.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아가 제 팔을 건드렸습니다. 아빠, 울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아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줬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셋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바퀴가 닿는 순간의 그 진동이 지금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옆에서 아내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기내에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나오는데 저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딛고 멈추고 또 내딛고. 한국 땅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 이상하게 묵직했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라는 느낌. 분단되기 전엔 하나였던 땅이라는 느낌. 수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겠구나. 이 아이의 앞에 이 나라의 하늘이 열려 있겠구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안내해줬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솔직히 세세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떤 직원분이 우리 가족한테 건네준 따뜻한 물 한 잔은 기억합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던 느낌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에 담긴 내용에 대해 그리고 20년간 외교관으로 살면서 보고 들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과정이 수주 동안 이어졌습니다. 저는 기억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형님이 억울하게 죽어간 그 나라의 실상을, 제가 목격한 권력의 민낯을.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아서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가던 날 아침 건물 앞마당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그냥 서서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남의 나라 국기 아래서 살았습니다. 공화국의 얼굴로, 공화국의 이름으로.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펄럭이는 저 깃발은 제 나라의 것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의 나라. 분단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하나였을 나라. 그 깃발 앞에 서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애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원에서 첫날 아침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는데 저는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었습니다. 수아 방에서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였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식구가 각자 방에서 따로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살았구나. 하나원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라는 게 저한테는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은행 통장 만드는 법, 버스카드 충전하는 법, 마트에서 계산하는 법. 북한에서 20년간 외교관을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는 겁니다. 창피하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신기하고 신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한 것들인데 저한테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물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 물가가 워낙 들쭉날쭉해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눈치 게임이었는데 여기선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정해진 가격이.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12시에 배가 고프면 나가서 뭔가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게. 처음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수아랑 같이 한밤중에 편의점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별것 아닌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 수아가 웃는 걸 보는데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아는 적응이 빨랐습니다. 한국말도 금방 익혔고 한국 또래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렸습니다.
한국 학교 교복을 처음 입던 날 수아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그 교복을 입은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예뻐서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했던 아이였구나 싶어서 말투가 달랐습니다. 음식 맛도 달랐습니다. 제가 아는 된장찌개 맛이 아니었고 김치도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같은 이름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말이 달라도 맛이 달라도 결국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가끔은 밤에 혼자 앉아 북쪽 하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생각합니다. 저 하늘 아래 지금도 같은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기도 없이, 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들 중에는 제가 아는 얼굴들도 있습니다. 거기 저 하늘 너머에 두고 온 얼굴들이 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잘 있을까? 무사할까?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았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은 아마 평생 지고 살아야 할 짐일 겁니다. 하지만 수아가 웃는 걸 볼 때는 달라집니다. 한국 친구들과 떠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마음껏 말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수아를 보면 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온 것, 그것만큼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수아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는 무서웠냐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다고. 너무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거렸다고. 그러자 수아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는데 아빠 손이 따뜻해서 참을 수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한테 그 말을 들으려고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통일이 되는 날이 있을까요? 저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 세대의 통일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세대에는 꼭 봤으면 합니다. 갈라진 가족이 다시 만나고 막힌 길이 다시 열리는 날을. 분단된 지 이제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가족이 갈라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다 눈을 감았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산 가족의 아픔이 어떤 건지. 그 아픔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뿐입니다. 통일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형님 산소에 가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형님한테 다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수아가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 세상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리고 형님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억울하게 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거기 있었을지 모른다고. 형님의 죽음이 저를 살게 했다고. 그 아이러니가 슬프고 또 고맙습니다. 형님,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가겠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배 오른쪽 아래가 가끔 결리더니 어느 날부터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담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돌멩이 같은 게 담낭 안에 생긴 거라고 수술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주 담담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간단한 수술이고 회복도 빠를 거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었습니다. 수술. 그 단어가 뇌리를 치는 순간 형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마취제도 없이 비명을 지르던 형님이. 살이 찢기는 고통을 의식이 또렷한 채로 당하다가 끝내 버티지 못하고 가신 형님이.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이 무서우시냐고.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무섭다고 해야 맞는데 그 무서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형님이 마취제 없이 수술대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처음 만난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긴장됐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그날까지 며칠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술대 위에 묶인 형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누워있는 장면이 겹쳤습니다. 북한에서 2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한테 수술이란 형님이 겪은 그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게 수술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병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그 하얀 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시렸습니다. 아내 은서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수아가 옆에 서서 아빠 금방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대에서 형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수아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셨어요? 한숨 자고 나면 다 끝나 있을 겁니다. 마취과 선생님이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저는 그 주사바늘이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버텨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수술은 끝나 있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흰 병실 천장이.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방긋 웃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다 끝났어.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팠냐고요? 아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아픔이 없었습니다. 마취 덕분이었습니다. 그 당연한 마취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받는 그것이. 저는 그 순간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은 이걸 못 받았습니다. 이 간단한 주사 한 방을.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인민의 고통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님의 목숨이 마취제 한 병 값어치도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 사실이 너무 원통했습니다. 형님은 평생을 그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그런데 그 나라는 형님이 쓰러졌을 때 마취제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그 차가운 현실이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이 순간 다시 한번 뼈에 사무쳤습니다. 저는 병실 침대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추려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라서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아프지 않아서 우는 거라고. 아내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알아챈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형님 생각이 났다는 것을. 형님, 미안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무 고통 없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그토록 원했던 그 당연한 것을 저는 이 나라에서 받았습니다. 형님이 살아서 이 나라에 오셨더라면.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퇴원하던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셨다고, 앞으로 잘 지내실 거라고.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의사가 환자 손을 잡아주는 나라. 환자의 고통이 가장 중요한 나라. 그게 여기였습니다. 북한에서 20년을 살면서 저는 국가가 인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여기 와서야 처음 봤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선전이 아닌 현실로. 저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착한 지 이제 몇 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말투도, 음식도, 사람들의 눈빛도. 그런데 살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것들이 있고 여전히 밤마다 북쪽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전기가 들어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아는 오늘도 학교에 갑니다. 꿈을 갖고 웃으면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 전 수아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싶냐고 물었더니 국제관계를 공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몰래 보다가 들켜서 제 눈치를 살피던 그 아이가 이제 남북 문제를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를 이 세상으로 데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이 세상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북에 남겨진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전기도 없이, 약도 없이, 희망도 없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핏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아침에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는 것,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먹고 싶은 걸 사 먹는 것. 그 모든 것이 저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합니다. 저는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일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고 어떤 날 밤에는 꿈속에서 그 시절로 돌아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북에 남겨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잊지 않았으면 해서였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저는 형님 산소 앞에 앉아서 이 모든 걸 이야기해 줄 겁니다. 그날이 오기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마취제 한 병이 없어서 형님을 잃고 그 슬픔을 삼킨 채 딸의 손을 잡고 창문을 넘었습니다. 그 손에 온기 하나로 버텨낸 탈출이 얼마나 처절하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